안녕하세요. 먼 길을 들어서입니다. 오늘은 읽은 책과 새로 산 책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휴먼 어디에 있나요? SF 소설이죠. 적절한 균형 인도 소설입니다. 키르케 그리스 로마 신화 다시 쓰기 작품이죠. 영국 소설 진 브로디 선생의 전성기, 또 영국 소설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 1, 2권, 코니 일리스의 소설집 부디 크리스마스, 지도 관련 책이죠.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두 번째, 아시아 문학선 첫 번째 책 베트남전을 다룬 전쟁의 슬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별적으로 한 권 한 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균형입니다. 인도 소설답게 책 표지부터 무언가 위태위태합니다. 책 전면에 엄지손가락으로 긴 장대를 받치고 있고 그 끝에 한 소녀가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만 어긋나도 소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공교롭게도 그 우측에 책 제목 적절한 균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균형이죠. 자, 이 전면에 있는 그림은 이 책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의 주인공 4명이 등장해요. 한 명은 미망인, 즉 가난한 과부이고, 한 명은 저기 인도 북부에서 도시로 온 대학생이고, 나머지 2명의 주인공은 불가촉 천민 출신입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위태위태합니다. 무언가 하나만 어긋나도 인생이 송두리째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역시 가디언 선정 위대한 소설 100권에 포함된 책이죠. 책 뒤편에 보시면 이 소설로 인해서 당신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찢어질 듯이라는 문구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고 난다면, 정상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가히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히나 불가촉 천민 2명의 주인공의 인생은 찢어질 듯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아니, 이런 인생이 정말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제가 하도 궁금하고, 혹시 책이 불가촉 천민의 인생을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클루드로 질문을 해봤어요. 적절한 균형에서 불가촉 천민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은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지만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책 4권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도 또는 파키스탄, 과거에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냥 제가 지금부터는 인도라고 할게요. 여기 인도와 관련된 4권의 책이 있어요. 상실의 상속, 화이트 타이거, 다른 방에는 다른 놀라움이, 작은 것들의 신, 모두 유명한 책이죠. 무려 이 4권 중에 3권이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실의 상속, 화이트 타이거, 작은 것들의 신은 부커상 수상작입니다. 다른 방에는 다른 놀라움이도 부커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명성을 얻은 좋은 책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4권의 책도 적절한 균형처럼 불가촉 천민이거나 또는 불가촉 천민에 거의 근접한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인도 소설은 이런 불가촉 천민이나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집필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클로드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인도 소설은 이런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냐, 이런 이야기밖에 쓰지 않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비참한 자의 이야기만을 인도와 관련해서는 읽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서구 세계 또는 외부 세계가 인도의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와 그리고 이런 비참함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인도의 다른 이야기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니까 다른 풍성한 이야기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4권은 잠깐 치울게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책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와할랄 네루가 지은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적절한 균형의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1975년부터 대략 1977년, 즉 인도의 국가 비상사태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 국가 비상사태가 왜 벌어졌냐면 그것은 좀 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국가 비상사태의 주동자는 당시 여성 총리였던 인디라 간디입니다. 그 인디라 간디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세계사 편력을 지은 자와할랄 네루예요. 이 자와할랄 네루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을 당시에 저항운동을 펼치다가 감옥에 투옥됐고 그 감옥에서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세계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편지를 썼고 그 딸이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인디라 간디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인디라 간디에게 쓴 편지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리고 자와할랄 네루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초대 총리에 올라섭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사망해요. 사망하니까 후대 총리가 잠깐 들어섰는데 그 사람도 사망하면서 곧바로 이어받은 총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편지의 대상자인 인디라 간디였어요. 성이 간디인 이유는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하티마 간디와는 다른 집안 간디입니다. 자, 문제는 이 인디라 간디가 총리로 추대된 이유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조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인디라 간디는 독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독재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국가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저항 세력이 등장하고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의 계엄령에 준하는 상태를 공표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학교에도 경찰이 드나들고 수많았던 그 빈민가를 도시 정화 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로 철거해 버립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대상이 대부분 불가촉 천민이나 가난한 자들이에요. 당연히 이 소설 속 주인공들도 난민촌 철거라든지 불임 수술에 해당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책의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시대는 1975년부터 대략 1977년 국가 비상사태 기간이지만 소설 속 무대인 한 도시가 등장하는데 그 도시가 어디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뭄바이라고 하죠. 뭄베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뭄베이는 인구가 아주 많고 농촌에서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거대한 판자촌이 형성된 그런 가난과 부가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사회도 오염됐고 환경도 오염됐고. 자, 그런데 이야기는 두 명의 불가촉 천민이 그 뭄베이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원래 무두쟁이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이 불가촉 천민은 1000가지가 넘는 계급 구분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또 서열이 나뉜다고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현대적 관점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이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갖다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지을 수 있는지 그 자체도 경악스럽습니다. 아무튼 소설의 주인공 두 명은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하위 계급인 그 무두쟁이 집안 출신이었어요. 즉 가죽을 다루는 계급이라는 것이죠. 소가 죽으면 소의 내장이나 뼈를 다 제거하고 가죽을 이렇게 무두질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너무나 비참한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재봉을 배웁니다. 재봉 일을. 그래가지고 신분을 조금 탈피를 해요. 그렇지만 상위 카스트 계급에 의해서 가족이 거의 몰살에 가까운 참담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결국은 살아남은 조카와 삼촌이 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난민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과부예요. 원래 부잣집 출신인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과부가 됐는데 홀로 허름한 아파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하숙을 치르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숙생 한 명을 맞이하는데 그는 파키스탄과 히말리아 산맥이 있는 인도 북부 산악지대에서 도시로
유학을 온 대학생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다 보니까 대학교 기숙사 생활이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하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과부와 대학생이 만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불가촉 천민 2명도 우여곡절 끝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재봉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사연 많은 4명이 만났습니다. 문제는 책의 초반부터 이 끝나는 900페이지까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 책 전면에 이 이퇴이퇴한 삶의 균형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또 이 책이 재밌는 이유는 단지 그 주인공 4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매우 특색 있고 흥미롭고 공포스럽고 야만적이고 참혹하고 처절합니다. 어쩌면 방금 제가 나열한 말들이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압축했을지도 몰라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지만 치명적인 스포가 될 수 있으므로 줄거리에 대한 사항은 이쯤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자면 책은 가독성이 아주 좋아요.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때론 건조하고 때론 사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나친 문장에 기교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문장으로 어떤 인도의 비참한 현실이나 참담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문장 하나하나는 아주 단순하고 충격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한 단락으로 뭉쳐진다면 기괴하고 잔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탈바꿈됩니다. 평온하게 읽어가는데 문득문득 충격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문체도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현실이다 보니까 이 책의 주인공들은 어떤 인간 무리로부터 탈출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존재인 것 같아요.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이를테면 범죄자들이 들끓는다는 감옥에서조차 가장 혹독한 형벌이 독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할 수 없나 봐요. 자, 이 책에서 주인공들은 인간에 의해 상처를 받고 또는 살해도 당하고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인간 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잔혹성에 대해서 혐오하기도 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인간 무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이 어떤 비참한 자들의 이야기를 표방한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냥 모든 인간의 이야기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인도 관련 책을 보여드리자면 이 4권의 책에 있는 주인공들이 처해 있는 어떤 비참함이나 이 적절한 균형에 있는 주인공들이 처해 있는 비참함이나 경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적절한 균형에 있는 주인공들의 인생이 더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똑같은 죽음이 있고 똑같은 배고픔이 있더라도 적절한 균형에서 느껴지는 참담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뒤편에 있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것이다라는 문구가 더욱 처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 이 책들의 비참한 자들의 이야기는 카스트 상위 계급이나 또는 권력자라든지 부유층과 대비시켜서 비참한 자들의 이야기를 더욱 비참하도록 만든 대비 효과가 있었어요. 반면에 적절한 균형은 상위 계급, 부자, 권력자와 대비시켜서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비참했어요. 이 책들 오늘 활용 많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빼겠습니다. 흥미진진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어떤 감정도 느껴야 하는 적절한 균형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휴먼 어디에 있나요입니다. SF 소설이에요. 책 전면에 그림만 봐도 SF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보트가 등장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로보트가 한 손에 차 주전자와 찻잔을 받치고 있고 그 뒤편에는 황폐화된 도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로보트가 다수 존재하는데 인류는 거의 멸망 직전에 다다란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보트예요.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고 그는 그림과 같이 시종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로봇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책 뒤편을 보시면 인류가 삭제된 세계에 남은 것은 시스템과 갈 곳 잃은 알고리즘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 이 소설 속에서는 인류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과 알고리즘의 바탕을 둔 인공지능 로봇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로봇들조차도 어떤 인간의 관리를 받지 않거나 또는 로봇들 스스로 사고하고 그들의 생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뭔가 그들조차도 붕괴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재미있고 특색 있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를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차례가 있어요. 1부부터 5부까지 있는데 암호화된 기호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1부가 크리스티, 에거사 크리스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부가 카프카, 오웰, 보르헤스, 단테,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암호 같지만 사실은 작가 이름이 각 부의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형식을 취했냐? 그것은 1부가 크리스티라면 추리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티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고 2부가 카프카지 않습니까? 카프카의 그 관료화의 부조리함 이런 걸 표방하지 않습니까? 2부가 그런 내용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책 전면에 있는 이 로봇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 어느 날 주인에게 시종을 들다가 면도를 하다가 주인을 죽여요. 문제는 왜 죽였는지 몰라요. 왜라는 의문점을 찾기 위해서 찰스는 서비스 센터에 스스로 도착합니다. 문제는 서비스 센터로 가는 과정에 세상이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수많은 건물들이 다 부서졌고 로봇도 방치되어 있고 부서진 로봇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거의 멸망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비스 센터에 도착한 찰스는 한 특색 있는 로봇을 만나요. 그 로봇의 이름은 더 원크였어요. 원크라는 뜻은 어떤 덕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원크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로봇 같지 않은 생각을 해요. 무언가 로봇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문제는 그 더 원크의 발언과 행동이 이 인공지능 로봇 찰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색 있는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더 원크가 너는 주인을 섬기는 로봇인데 주인이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찰스가 아니라 언찰스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책은 찰스를 언찰스로 기록합니다. 자, 이런 것도 상당히 특색 있는 내용이었어요. 줄거리는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스포가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대신에 다른 특색 있는 장면 몇 군데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이다 보니까 로봇은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반도체의 연산 작업에 의해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대형 언어 모델인 챗 GPT라든지 클로드, 제미나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어떤 연산 작업을 거쳐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해요. 이 책은 그 로봇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연산 작용을 펼치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마구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 등이 들어 있어요. 한 가지만 딱 예시를 들자면 찰스가 주인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연산이죠. 나는 주인을 죽였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교체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가령 이를테면 접시 닦는 로봇이 접시를 하나 깼다고 해서 교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접시를 2개, 3개 이렇게 깨트리면 무언가 고장이 있다, 오류가 있다고 해서 교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스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한 명밖에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교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찰스는 프로그래밍 된 목적이 주인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찰스는 계속해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찾아 나섭니다. 즉 섬길 수 있는 주인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주인을 찾아 나선 여정에서 더 원크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세상 모든 책을 저장하는 아카이브 도서관에 들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아카이브 도서관에서의 그 사건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책을 가장 드높게 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카이브 도서관에서 주인공 찰스와 더 원크와 그리고 그 아카이브 도서관을 관장하는 사서 로봇이 있는데 그들이 펼치는 논리 대결이었어요. 그 부분 역시 스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그 논리 게임은 정말 책의 압권이었습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상당히 특색 있고 대단한 부분이었습니다. 차마 스포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놀라실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그 로봇의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프카의 관료화를 빗댄 그 부분인데 이를테면 어떤 우리가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등을 하는 걸 보면 정치인들이 정부 관료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정말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것은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 가고 어떤 일부 제도를 어겼다는 이유로 강하게 질타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절차가 핵심이 아니라 제도의 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절차가 중요시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현대는 너무 그 절차를 오히려 더 중시하는 세상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관료와의 병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책을 읽다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봇의 이야기인데 결국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 대 인간의 이야기로는 밝히거나 느끼게 할 수 없는 요소 등을 로봇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키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오류라든지 문제점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책을 실제로 읽다 보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장을 깊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을 상반기 최고의 책 중에 하나의 리스트에 집어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권장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SF 소설 휴먼 어디에 있나요입니다. 다음은 키르케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매들린 밀러의 소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쓴 책이죠. 근래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다시 쓰기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 로마 다시 쓰기 책을 몇 권 읽어봤었어요. 모두가 다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키르케 역시 상당히 좋은 책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다시 쓴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존에 전래되어 온 그리스 로마 신화 원전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겠죠. 그래야 독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그 원전과 비교하면서 무언가 색다른 면을 찾아낼 테니까요. 자, 이 키르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키르케라는 마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키르케는 그리스 로마 원전에서는 아주 잠깐 등장하는 마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매들린 밀러는 그 키르케를 전면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원전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창조하여 원전의 빈자리를 메꾸었습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키르케는 신과 요정 림프의 딸입니다. 그러나 신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소외받고 배척당합니다.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써 추방되어 가지고 한 섬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섬에서 외로이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책은 거의 90% 정도는 원전의 큰 뼈대를 해치지 않고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마지막 뒷부분만은 작가인 매들린 밀러가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한동안 2010년대에 큰 열풍에 휩싸였던 그 페미니즘 소설의
연장선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마녀, 그러니까 여성의 시선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이 키르케가 아들을 한 명 낳는데 책의 3분의 2 지점부터는 키르케 본인의 시선이라기보다도 이 아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모성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여자라는 굴레에 갇힌, 엄마라는 굴레에 갇힌 그런 한 인간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이 책이 페미니즘 소설의 일종이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페미니즘 성격이 아주 짙게 배어나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 로마를 다시 쓴다는 그런 독특한 요소도 있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책 자체가 재밌어요. 디자인을 보더라도 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책 뒤편에 보시면 비천한 하급 여신 키르케, 그 안에 숨겨진 마녀가 깨어나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이 표방하고 있는 키르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신분이라는 것보다도 키르케가 처해진 상황에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그것이 어떤 신화적 요소를 빌어다가 마녀가 쓸 수 있는 요술이 가미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한 여성, 한 어머니, 그런 것들이 짙게 배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키르케였습니다. 다음은 뮤리얼 스파크의 진 브로디 선생의 전성기입니다. 이 책은 가디언 선정 위대한 소설 100권에도 리스트에 포함되었고 비교적 상위권이었죠. 책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얇아요. 본문 내용은 160페이지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책은 상당히 밀도 깊은 문장으로 쓰여져 있고 무언가 다층 해석이 가능한 복잡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160페이지가 아니라 그의 곱하기인 320페이지, 또 곱하기인 640페이지 책이라고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 뒤편을 보시면 당대의 서사 기법을 뛰어넘는 위트와 유머로 영문학의 지평을 넓힌 작가 뮤리얼 스파크의 대표작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뮤리얼 스파크가 다작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하고, 이 책은 아주 명성이 커다란 책입니다. 타임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소설이고 모던 라이브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학, 옵서버 선정 역대 최고 소설 100권에 포함될 정도로 대단한 소설입니다. 따라서 영화로도 제작됐고 뮤지컬로도 제작되었고 한동안 어떤 신드롬까지 일으킨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더라고요. 저는 이번 가디언 선정의 100권의 리스트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이 책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량이 얇고 그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독을 했죠. 책의 줄거리는 진 브로디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진 브로디 선생과 그녀를 따르는 6명의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스코틀랜드고 에든버러입니다. 에든버러는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의 고대 도시죠. 그러니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어요. 구시가지에 보면 여러 고성들이 있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그러한 도시에서 진 브로디 선생은 아주 독특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1933년경인데 놀랍게도 무솔리니를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히틀러까지 찬양을 해요. 누가? 진 브로디 선생이. 그러나 무턱대고 대놓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질은 숨겨놓고 그 찬양하는 것을 아주 살짝 행동 속에 노출시킵니다. 책 후반부에서는 어느 한 소녀를 스페인 내전에 참전시킵니다. 프랑코 독재자를 위해서 참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진 브로디 선생은 유부남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 유부남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힘들고 금기된 사랑이니까 오히려 자기의 제자를 이용해서 대리 사랑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진 브로디 선생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녀가 가진 문제성을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고 제자와의 사제지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책이 진 브로디 선생은 악이고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선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선과 악으로 구별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 책이
이렇게 영문학사에서 그토록 높은 찬사를 받는 이유는 이야기의 요소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떤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 보다는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어떤 구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를 읽는 도중에 바로바로 느껴질 수는 없었어요. 이 책에 대한 어떤 서평이나 그런 것을 읽었을 때 방금 읽은 이야기 구조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작품은 아니지만 분명 160페이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 책이 그토록 유명하고 찬사를 받는지도 한번 파헤쳐보고 싶은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진 보르디 선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완독하지 않고 읽고 있거나 최근에 구입한 책입니다. 자, 미들마치입니다. 조지 엘리엇. 자,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디언 선정 가장 위대한 소설 100권 중에 무려 1등을 차지했어요. 1등을 차지한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언가 꺼림칙했죠. 그래서 그냥 구입했습니다. 자, 아니다 다를까 미들마치는 정말 엄청난 분량의 두 권으로 이루어졌죠. 무엇이 이 책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든지는 제가 모릅니다. 물론 서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책 속의 문구를 읽으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 등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지 않습니까? 작품이라는 것은 제가 직접 접하고 그 위대함을 느꼈을 때 그런 찬사도 저한테는 통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세기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책의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으므로 책 뒤편에 쓰여진 문구 등으로 이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맨스 소설이 비워둔 결혼 전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조지 엘리엇의 대표작 빅토리아 시대를 총체적으로 담아낸 최고의 풍경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또 다른 인상적인 문구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미들마치는 빅토리아 시대 기존 후 로맨스 소설이 비워두었던 결혼 전후의 삶을 본격적으로 파헤친다. 전통적인 로맨스 소설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해피엔딩을 그렸다면 엘리엇은 결혼과 삶의 실상을 사실주의적으로 치밀하게 그려냄으로써 해피엔딩 신화를 전도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설이 다하지 못한 그 부분을 완성한 그런 소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버지니아 울프도 성인을 위해 쓰인 극소수 영국 소설 중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 읽은 책에서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르한 파묵도 조지 엘리엇을 최고의 작가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렇게 위대한 작가들께서 이 조지 엘리엇과 그녀의 작품을 이토록 위대하게 평가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죠. 이 책을 우선적으로 읽어보고 다음 방송 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미들마치였습니다. 자, 다음 책은 부디 크리스마스. 그 유명한 코니 윌리스의 소설집입니다. 자, 이 책은 기존에 출판되었던 단편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엮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로부터 평이 좋지 않습니다. 기존에 출간되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책 표지 바꾸고 비싸게 재출간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코니 윌리스를 좋아하고 코니 윌리스 책이라면 사야겠죠. 도서 출판 아작에서 코니 윌리스의 작품을 이렇게 출간하는데 비슷한 판형의 더 베스트 오브 코니 윌리스라는 책이 있었죠. 저는 물론 이 책을 다 읽었고 이 책도 역시 단편집 위주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또 단편집이 출간되었어요. 이 책은 소재가 다양해요. 코니 윌리스 베스트는 소재가 다양한데 그러나 이 책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내용의 단편을 기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 책은 치우고. 그런데 코니 윌리스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데 그게 뭐냐? 런던이고 영국이고 런던 지하철 그리고 크리스마스. 코니 윌리스는 이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크리스마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집필했겠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두껍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책 뒤편에 크리스마스는 진짜 크리스마스답게 부디 내게 크리스마스처럼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 달콤하면서 날카롭고 변덕스러우면서 진심이 어려 따뜻하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코니 일리스의 작품의 특징은 잔혹한 현실을 다루기도 하지만 항상 따뜻함과 유머가 깃들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사랑을 받나 봅니다. 자, 부디 크리스마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영원히 남을 옥스퍼드 시간여행 4부작을 한번 살짝 또 언급해 볼게요. 옥스퍼드 시간여행 4부작이 이와 같은 판형으로 다시 출간했더라고요. 그전에는 8권이었는데 이제는 4권으로 출간되었어요. 그 책도 다시 판형 바꿔가지고 재출간했다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매혹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도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니 일리스였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2입니다. 자, 2니까 1이 있겠죠? 1은 수년 전에 출간했었어요.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자, 이 책은 지정학을 다룬, 그러니까 지도와 정치적 권력 구도를 다룬 책이죠.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현재의 세계의 정치 정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정치 정세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국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 정세의 권력 구조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의 산업적 특성이 발달됐다든지 정치적 안정, 그리고 환경적 요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적 요소 중에서는 지리가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그 바다가 거기 있고, 그 산맥이 거기 있고, 그 강이 거기 있고, 그 자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러한 정치적 힘과 부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내용을 1권에서 아주 잘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1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2권에서 하는데 주로 바다, 해양을 위주로 2부는 내용을 전개시킵니다. 아직 제가 읽지 않았죠. 아니다 다를까 책 전면에 이렇게 인도양부터 표기되어 있고 바다 백길이 그려져 있네요. 21세기 힘의 대결은 지금 바다에서 진행 중이다. 바다는 이제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다. 목차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차 역시 세계의 중요한 바다와 해협, 그런 데를 위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지도와 글이 혼합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사진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저는 지도책을 무척이나 좋아하죠. 지도책을 읽음으로써 세상의 변화 과정이나 세계가 걸어온 길을 한눈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도책을 읽는 것은 독서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도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2권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한 반절 정도 읽었어요. 읽다가 중단했어요. 읽다가 중단한 이유는 제가 이 책을 구입할 당시만 해도 이더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들 다 알고 투자 완료된 이더리움을 저는 이제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었고, 그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때 이 책을 사가지고 반절 정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더리움이 폭락하고 제가 투자한 비트마인도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기대가 막 꺾였어요. 그래서 읽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읽을 예정이에요.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시세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고 분명히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를 저 같은 일개 개인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든 아니든 이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코인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긴 있더라고요. 특히 이더리움은 어떤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이름이고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급하는 코인이 이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더리움을 코인으로 여기기도 하죠. 이 책은 단순히 투자서가 아니라 이더리움 철학서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블록체인이란 무엇이고 탈중앙화된 금융이란 무엇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작가인 오태민 교수님은 방송에서도 많이 출연해가지고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코인의 어떤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적어도
책은 유용해요. 투자라는 측면과 결부시키면 읽는 의욕이 좀 급감하긴 했지만 좋은 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읽어나가다 보면 무언가 가상자산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잡힙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클로드나 제미나이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지금 세상이 들끓지 않습니까? 그런 인공지능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언어와 문자를 디지털화 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구글 검색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더 대화형 서비스로 바꾼 게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와 문자는 이제 다 디지털화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 세상에 존재하는 실물, 그러니까 빌딩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디지털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디지털화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디지털 코드로 바꿔가지고 이더리움이라는 이런 블록체인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이 다 디지털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였습니다. 전쟁의 슬픔입니다. 아시아 문학선 1번. 그러니까 아시아 문학선이라는 것은 아시아 문학과 관련된 시리즈물인데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적절한 균형은 아시아 문학선 3권입니다. 현재 수십 권이 출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소설도 있고 일본, 중국, 동남아 여러 작가들이 출품한 것이 바로 아시아 문학선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작품이에요. 적절한 균형을 읽고 나서 바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은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입했습니다. 전쟁의 슬픔, 그리고 한 여인이 있죠. 딱 봐도 베트남 여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책입니다. 아직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시아 문학선에서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베트남에서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바오닌. 실제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참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했어요. 제가 베트남전과 관련된 책은 읽었는데 그렇지만 베트남전의 직접 전장 속에서 일어난 작품은 거의 읽지 못했어요. 대부분 전쟁 이후의 베트남인의 실상이라든지 또는 반전시를 다룬 책이라든지 그런 책은 읽었지만 전쟁에 한복판하는 책은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인간애가 승리했다. 그러나 악과 죽음과 비인간적인 폭력도 승리했다. 베트남전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덧붙여서 아시아 문학선도 읽어보려 할 예정입니다. 전쟁의 슬픔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들도 상당히 특색 있고 좋은 책들입니다. 특히나 적절한 균형과 휴먼 어디에 있나요는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키르케도 좋은 책이고 진 브로디 선생의 전성기도 좋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제가 이 책을 아직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제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읽어나가야 할 책도 정말 대단한 책들입니다. 미들마치 1, 2권 제일 먼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SF 작가 중에 한 명인 코니 일리스의 작품도 읽어봐야 하고 언제나 지도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곧 읽어야 됩니다. 나머지 책들도 다 읽어야 하겠죠. 이렇게 읽어야 할 책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읽어야 할 욕망보다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